특유의 흥과 신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전통가락 민소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우리의 민속음악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도시에서는 시민문화가 있는 것이고 시민문화를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공연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부응해서 일어난 거. 슬픔은 애절한 가락에 담아, 기쁨은 흥이 돋는 장단에 맞춰 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던 것이 우리의 민속악이다. 폄하했던 것들이 오히려 대중극장의 시대에 곽강을 받게 되고 우리의 전통음악인 민속악의 출발점. 그것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다.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의 곁에서 위로가 되었던 음악이라서 새로운 음악을 하려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대받던 사람들의 가락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모한 음악들까지 시대의 격변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음악. 희루애락이 담겨있는 우리 민속음악의 파란만장한 발전사를 지금 함께 들여다보자. 서울 마포구 창전동. 고층의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이 단지 안에 의외의 건물이 하나 있다. 아파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와 지붕을 한 이 건물.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 서울 마포구 창전동 28번지. 대지 40평에 건평 6평의 규모로 된 이곳은 밤섬 부군당이다. 마포북은 한강의 밤섬에서 전승되어 온 마을굿을 하는 곳으로 2005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어 보존 전승되고 있다. 밤섬은 고려시대 유배지로 약 600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그러다 1968년 여의도 개발 사업 때 밤섬이 폭파된 후 약 60여 세대가 지금의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기슭으로 집단 이주한 것이다. 자리를 옮긴 뒤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부군당을 짓는 일이었다. 당 안에는 부군 할아버지와 부군 할머니 내외 삼불제서, 군웅, 조상의 화분이 모셔져 있다. 마을 굿의 하나로 밤섬에서 전승되어 온 도당꽃. 밤섬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해마다 부군당에서 이 굿을 이어왔는데 이러한 사당들은 우리 민속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미약함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그래서 어떤 절대자한테 행하는 어떤 의례들,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신을 찬양하는 행위, 소리, 이런 것들이 음악으로 발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원설이 일찌감치 제시가 되고 있고. 종교와 음악의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나 불가분의 관계로 결부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의 무속 신앙은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신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신의 말씀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분들을 흔히 강신무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습무당은 집안 대대로 무업을 지켜오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무인은 세습무와 강신무로 나뉘는데 세습무는 무인의 집에서 태어나 이어받는 무당이고 강신무는 신내림을 통해 무당이 되는 무인을 말한다. 아버지가 무속인이면 다 대대로 무속인이 되고 그런 경우는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들은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속음을 연주하는 걸 듣고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 그 무속인 집안 출신의 음악인들은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세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온 환경으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까지 갖추게 되었다. 무당의 구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이었고 이때 연주되는 것을 무악이라 했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무속 신앙의 특징으로 인해 무속인들은 민속음악의 큰 축을 이루었는데 이후 등장하게 되는 여러 집단들을 통해 민속음악은 한 차례 더 발전하게 된다.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시대는 신분 계급을 크게 양반, 중인, 상인, 천민으로 나눴다. 계급의 최하층에 자리한 천민에는 백정, 노비 등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재주를 부리는 광대도 있었다. 이 광대 집단이 1836년경에 경기도에만 하더라도 우리는 4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됐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대 무렵까지도 수십만 명의 그러한 민속 예능 집단, 신분상의 민속 예능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 집단은 우선 토지를 가질 수가 없고 오직 민속 예능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 광대들은 비록 가장 하층민 계급이었지만 음악과 재주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로 나라의 행사 때 동원되기도 하였다. 사, 농, 공, 상, 신분제 중 그보다 아래인 천민으로 취급받으며 살아온 광대들은 조선 사회의 큰 사건을 겪으며 변화를 맞게 된다. (1894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인 갑오개혁을 통해 정치, 사회제도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제도의 폐지로부터 시작된 신분제도의 붕괴였다. (1894년에) 신분 해방이 되고 또 1894년에 그들의 주된 그 공연의 그 공간이었던 과거 급제자의 행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신분 집단으로 세습되었던 광대들은 신분제도의 철폐로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됐지만 오직 민속 예능만을 하며 살아온 이들에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설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뭉쳐 만든 것이 유랑 연예인 집단인 사당패였다. 조선 후기에 그렇게 사당패를 대표로 하는 그런 놀이 집단, 특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예능을 업으로 하는 놀이 집단이 크게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18세기 이후에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활성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조선 후기 확산된 실학사상은 상업의 발달을 가져오며 상품화폐 경제가 정착되고 또한 시장과 서민 문화를 형성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공연 예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경기 남부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그중 평택은 소셋들이라는 넓은 들을 끼고 있어 넓고 기름진 평야와 풍부한 물 등 천혜의 자연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곡창지대. 이렇듯 예로부터 농산물이 풍요로운 평택 지방은 농악을 이루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최근 평택에서는 이러한 평택의 농경, 어업 문화와 음악과의 상관관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평택 지역은 예로부터 이제 평야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통 예술이나 우리 그 민속 예술이 많이 발전을 한 지역입니다. 지난 11월에는 농악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된 바 있고요. 평택은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과 어업이 모두 잘 되던 지방으로 일찍이 평택 농악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사당패의 등장이다. 평택 근처의 청룡산은 사당패들의 근거지가 되어 조선 말기 그들의 농악이 크게 발달하였다. 안성 지역이 사실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허생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물류가 집성되던 장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상업 문화가 발달이 돼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사당들이 그곳을 근거지로 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안성 지역에서 상업의 발달이 두드러졌는데 사당패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평택, 진위, 안성 등을 중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한가운데에는 한국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영희가 있었다. 세습무였던 지영희는 남사당패와의 만남을 통해 민속음악사의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기회가 뛰어나고 아무리 용하다 그래도 이 무당들이 다른 마을에 가서 자기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사당패, 사당패 같은 경우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세습무당 집안의 아주 음악성이 뛰어난 악사들 이런 분들은 사당패에 같이 합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조선 후기 장터와 마을을 다니며 춤과 노래, 고개를 하며 유랑하던 사당패들은 경쟁적으로 훌륭한 연주자들을 영입하게 됐다. 또한 무속인들과 광대가 함께하는 공연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문화의 가장 중요한 원형 가운데 하나인 무속신앙은 신령계와 인간계가 어우러지는 놀이마당이 되었다. 무속음악과 광대의 만남, 천한 대접을 받던 이들의 음악은 이후 격변의 역사와 함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조선 후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유랑인 사당패. 그런데 이 사당패의 사당은 원래 여자를 의미했다. 무리를 지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개와 연희를 하는 제주꾼들 중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패거리를 사당패라 했던 것. 스님들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이제 사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에 불교를 탄압하면서 이게 사찰에서 쫓겨나온 성녀들과 여자 노비들
이제 바로 여자 노비들은 사당이 되고 성녀들은 거사가 돼서 그게 이제 사당패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여자 사당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조선 말에 이르러서는 사당패에서 여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바우대기가 최후의 여자 사당패고 그 남자가 농악패였어요. 풍물패. 그래서 이제 남사당패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풍물패로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 거죠. 평택과 안성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사당패는 주로 안성시장 등지에서 공연을 하며 인기를 끌었다. 경기도 안성은 경기, 충청, 전라 및 경상도의 길이 만나는 곳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주막이 생기고 흥이 있고 자연스레 놀이가 생겨났다. 조선 말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한 안성은 활동하는 사당패의 숫자도 많았다. 사당패들은 여기서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청룡사는 사당패와 인연이 깊다. 1900년대부터 남사당패들이 이곳 불당골에 살면서 사계절 동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고 겨울이 되면 청룡사로 돌아와 기의 공부를 익힌 곳으로 유명하다. 조선 후기 여자로서 사당패의 우두머리가 된 바우덕이의 고향 안성 그리고 평택은 남사당패의 활동지였고 동시에 그들을 품었던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조선의 국운이 다해가면서 남사당패도 격변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경성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죠. 물론 한양이 조선시대 이후로 그런 어떤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해냈었지만 특히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이후에는 상업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음반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지방 음악가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개항 후 새롭게 소개된 서구 문물로 서울의 모습 또한 변해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들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가장 먼저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은 소위 정악이라 부르는 궁중음악부터 시작되었다. 자발적인 음악성에 의해서 왕실로 온 것이 아니고 동원 체제죠. 신역으로 음악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이들이 하는 음악은 왕실 음악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선시대의 장악원은 그야말로 왕을 위한 음악만을 했고 이들은 오직 왕의 전유물로서 그 성격 또한 엄숙하고 단조로웠다. 왕실 의례를 수행하기 위한 음악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교적으로 뭐 까다롭거나 굉장히 어려운 음악이거나 라기보다는 의례를 수행할 때 의례와 같이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연주를 합니다. 한나라의 권위자만을 위해 연주했던 집단 장악원. 그러나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오게 되면서 큰 시련을 맞게 된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그 왕실의 모든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왕실의 음악을 담당하던 기관 자체도 결정적으로 축소가 되게 되죠. 그래서 1910년 이후에는
그 이씨 왕실의 그런 음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왕직 아악부, 아악이라는 말은 궁중음악을 아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직 아악부라는 명칭으로 규모가 거의 이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장학원은 교방시, 장학시를 거쳐 1915년 이왕직 아악부로 명칭을 바꾸었고 왕립음악기관의 기능도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이왕직 아악부로 격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격하가 되는데 실제 왕실에 존속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그야말로 탈맥락화된 거죠. 그래서 궁중 음악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도 안 되게 되는 거고 굉장히 어렵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왕직의 음악을 더 가꾸고 있기 위해서 이왕직 아악부의 아악생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왕직 아악부는 단순히 음악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다. 얼핏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왕의 전유물이 백성들의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가 떨어짐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일제하에 우리 음악의 쇠퇴 속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사회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도시문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도시에서는 시민문화가 있는 것이고 시민문화를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공연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부흥해서 일어난 거가 이제 협률사죠. 서울 정동에 세워진 협률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극장으로 1860년 무렵부터 있었던 명창들의 모임으로 일종의 연예단체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수많은 극장들이 생겨나요. 그 즈음에 우죽선으로 생겨나는데 그런 극장 공간에서 우리 음악 중에 잡가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수많은 음악 장르들을 그 극장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열리게 되는 거죠. 특히 도성안 종로거리에 극장들이 많이 생겨났고 최근까지도 운영하며 그 명맥을 이어나갔다. 오늘날까지 그 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이 극장들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운영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조선 말기에 상사위가 붕괴되고 더구나 이제 궁중이나 관아에서 보호할 수 없으니까 그건 별 수 없이 흥행 집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협률사예요. 전통사에서는 가곡 가사시죠. 이걸 이제 즐겼는데 이게 이제 전통사의 것이니까 더 이상 흥미가 없으니까 작가, 일반 평민들이 하던 작가가 대중공연장에서 불려지게 되고 인기가 없고 그래서 1920년대 거무렵에는 잡가 시대가 돼버려요. 당대 판소리 오명창 중 한 사람인 김창완.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근대 판소리 여류명창 이화중선. 기생 출신의 인기 가수 왕수보. 스타들이 탄생하며 수많은 예능인들이 서울로 모여들어 성공을 꿈꾸던 때 남사당패에서 활동하던 지영이 역시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신 음악가들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미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음악가들과 좀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많이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음악가들이 조선음악무용연구회라는 그런 단체, 일종의 조합 같은 것을 형성을 해서 결국 그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음악적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지영이는 서울에 올라와 근대 전통 무학의 거장 한성준을 만났다. 그리고 한성준이 만든 조선음악무용연구회에 지영이도 함께하게 됐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성준 무용연구소에 조교로 들어가요. 사실은 이제 장고 조교죠. 그러면서 이제 무용음악에 수련을 하고 무용 공연과 또 그런 연출 문제 또 반주음악 문제 이런 것을 터득한 뒤에 무용의 음악은 꼭 필요한 것이었기에 각종 악기에 뛰어났던 지영이가 반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요즘은 대학에도 무용과하고 음악과가 분리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음악하고 무용은 분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용을 하면 당연히 생음악 연주를 했었고요. 생음악 연주뿐만이 아니라 그 연습을 할 때도 늘 생음악으로 같이 했었고요. 음악인들에게도 재능을 인정받게 된 지영이는 그 후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동양의 무희라 불리는 무용가 최승이었다. 그녀는 놀라울 만한 열정과 대담함으로 새로운 표현 예술의 경지를 열어나갔다. 신무용이 들어와요.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최승희를 비롯해서 이렇게 신무용을 하게 되고 그런 신무용을 하던 사람들이 극장에서 전통 무용을 가지고 새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면 최승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최승희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구식 근대 무용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무용가로 한국적 정서를 담은 무용을 세계 무대에 올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리고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설립해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음악하고 무용하고는 늘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대 공연을 하더라도 늘 음악하고 무용하고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음악하고 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었었고요. 특히 그 조선음악무용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었던 분들은 그 경기도라든지 이쪽 집안의 그런 어떤 세습 무당 집안 출신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 무용이 무당들의 춤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서구식 현대적 기법의 춤을 창작하고 공연한 근대 신무용가 최승희. 그녀의 훌륭한 공연은 당대 뛰어난 연주가를 통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대 공연의 질적 향상은 그 당시 예능인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음악이 더 발달하게 되고 전문가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음악인들은 자신의 기량을 최대치로 발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음악은 최고의 음악을 연주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 방식이고 존재 이유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술성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고 자신의 예술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거고 음악성은 정비례로 충실하게 좋아지고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기악에 대한 지영이의 뛰어난 재능. 당대 독보적인 신무용가 최승희. 당대의 예술인들은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철저한 흥행 중심의 예능인으로 변모해갔다. 근대 시대 이와 같은 예능인들의 등장은 우리의 민속음악을 한 차원 높아지게 했다.
뛰어난 재능으로 수많은 음악적 유산을 남긴 지영이. 특히 그는 신하이와 해금 산조의 명인이었다. 흐틀산자, 그리고 그 곡조할 때 조자를 써요. 흩은 가락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있는 음악인데 그 음악의 뿌리가 바로 뿌리 중에 하나가 신하위일 것이다. 신하위라는 것이 무속음악이거든요. 많은 명인들은 산조를 오늘 연주하는 음악하고 내일 연주하는 음악하고 어제 연주하는 음악이 다 달라요. 그게 즉흥성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즉흥성을 가진 음악이 사실은 우리 음악인데 그런 음악을 흔히 이제 과정예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주되고 있는 것이 지영이류 해금 산조. 변화무쌍한 해금의 매력을 통해 애조가 느껴지면서도 경쾌함이 전해진다. 모차르트가 1700년대에 작곡을 했었던 음악은 지금도 2014년에도 똑같은 음악일 수밖에 없거든요. 200년 이후에도. 그런 음악을 흔히 완성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영이 선생님 그리고 또 이왕지가학부 출신의 김기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는 컴포지션, 그러니까 작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작곡가처럼 어떤 그 완성된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즉흥성을 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만춘곡. 자진몰이 장단에 맞추어 연주되어 경쾌한 이 곡은 가야금 독주곡으로 창작됐지만 무용 반주곡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산조는 악보가 없었지만 지영이는 오선보에 정리해 놓았다. 전통 음악가들이 서양 오선보로 악보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영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산조 음악을 악보로 만들고 뭐 산조 음악뿐만이 아니라요. 구판에서 연주했었던 많은 음악들을 악보로 정리를 합니다. 지영이의 업적은 무수하다. 사라진 악기 월금을 복원했고 현종 비파 아쟁을 개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악 체보를 빼놓을 수 없다. 무려 7년 동안 녹음기 하나 든 채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떠돌며 민속악과 무속 장단을 체보했다. 유랑인들의 음악을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 그는 또다시 유랑인이 된 것이다. 녹음기 하나 달랑 들고 사라져가는 우리 민요 가락을 담았다. 그것이 오늘날 강강술래, 매화타령, 정선아리랑, 오강대춘놀이 등 수백여 곡의 민요로 살아남았다. 수많은 악기에 정통했던 지영이는 국악예술학교와 오늘날 대학 국악과의 교과과정을 짜는 데 기초를 닦았다. 그의 이러한 유산을 바탕으로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양적인 그런 음악어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서양음악 자체는 아니고 전통음악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곡들이 이제 벌써 일제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벼운 그런 음악 문법으로 되어 있다든가 또 대중이 쉽게 향수할 수 있는 그런 장법으로 되어 있다든가.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로 오면서 특히 이제 산조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뿌리는 뭐 무속 음악에 있고 판소리에 있었지만 그 음악성 자체는 정말 전문가로서의 음악인의 최대치가 확보가 된 그런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자신의 그 음악적인 기량을 위해서 충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로 오는 거죠. 지영이는 1965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 초대 상임 지휘자로서 국악 현대화에 앞장섰다. 서양의 오케스트라 개념을 우리 음악에 접목시켜 각 악기들을
서양의 교향악단과 같이 질서 있게 연주하는 방식을 창안했다. 지영이가 우리 음악사에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세습무였던 그가 어린 시절 다양한 음악을 접했기 때문은 아닐까? 무당들이 노래를 하면서 그런 무당들이 그런 섬기는 신들의 내력이라든지 신들의 그런 고향이라든지 신들이 어떤 신들이다, 이 신들이 결국 인간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것이다, 이런 모든 무당들이 믿는 그런 종교의 교리가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노래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영이가 여러 무학 명인들에게 장단을 배웠듯이 무속인들의 손을 통해 다시 태어난 민속음악들이 당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무속과 놀이에서 시작된 정악과 달리 민속악은 힘차고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정직한 음악이다. 백성들의 입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판소리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 그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랫말이 있고 거기에 서사 드라마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확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아주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의 곁에서 위로가 되었던 음악이라서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근대와 함께 변화된 사회 속에서 궁중음악이 쇠퇴하는 동안에도 살아남은 민중들의 음악. 그 저력은 무엇일까? 민요는 민중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어떤 조선인들의 그런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조선적인 음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요를 선택을 했었는데 또 그 민요를 화성을 입혀서 피아노 반주를 한다는 것은 민요를 그냥 민요로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더 진보적인 음악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종교의식이나 놀이 형태의 굿에서 수반된 모든 음악이었던 무학은 신화의 음악을 낳게 하였고 판소리, 산조, 민요, 농악 등 민속음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음악과 놀이는 사당패로 이어졌다. 천민 중에 천민으로 살며 오랜 시간 시골 장터를 떠돌던 이들. 사당패들의 예술에는 삶의 외줄에서 펼쳐지는 치열함과 애환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떠돌던 우리의 가락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속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영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선 최고의 춤꾼 최승희와 세계를 누비며 공연을 펼쳤고 수많은 무용음악을 작곡했던 지영이. 격변의 시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무당으로 광대로 살아가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 음악을 사랑했던 그들의 열정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